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주간 ETF 영상인데요. 최근에 금융시장의 흐름이 썩 좋지 않아서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 주간 영상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회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구독자 대비로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에게 더 힘을 주시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주간 ETF 영상은 이 금융시장 흐름도 짚어드리고 또 그때 시장 이슈들 그리고 ETF 종목들 통해서 또 향후 우리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렇게 계속 고민해 나가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또는 월요일 출근길에 여러분 이렇게 제 영상 함께 보시면서 한 주 동안의 시장 흐름 또 정리하고 대응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ETF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선방, 코스닥은 조금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에서의 이슈는 단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 가능성인 것 같고,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반군 입장, 그 다음에 정부군 이렇게 좀 서로 교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러시아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명분을 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이렇게 막 알리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설레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러시아의 어떤 전쟁 가능성을 더 이제 줄이는 이런 형태들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주에는 조금 교전이 벌어졌다, 폭격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걸로 미국 주간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에 견제하는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반군과 정부군이 이제 대리 전쟁을 치르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불확실성 자체는 계속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유가도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건 맞긴 맞을 텐데 이게 이제 이벤트가 돼서 아주 충격을 주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렇게는 좀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난주에는 채권 시장에서도 조금 안정세가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미국채 2년짜리 금리가 고점 대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지난주에 그 FOMC 의사록 1월달 의사록이 발표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크게 어떤 그 긴축에 대한 힌트가 더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현재 FF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3월달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0bp 인상 가능성이 꽤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25bp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었고, 제가 지난주에 제임스 블러드, 현재로서는 이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이 이제, 회의 간담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지금 7월 달까지, 7월 1일까지 100bp 인상을 자기는 이제 원한다.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3번의 회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50bp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한 번 더 25bp 인상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일단은 3월 달에 50bp 때려놓고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아주 강한 주장을 펼치진 않았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이 일단 첫 시작은 조금 마일드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일단은 25bp 인상을 시작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과도한 충격은 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개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은 그동안의 긴축에 대한 공포감들을 많이 반영해왔던 시장으로서는 다소 조금은 숨 돌릴 여유는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유가의 모습 속에서도 조금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치 관계, 지정학적 위험들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유가가 한때 96불 정도 수준에 육박했다가 지금 91불 정도로 지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물론 크게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지금 뭐 100불을 금방 넘어갈 것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들이 조금은 이제 수그러지고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이고요.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이렇게 좀 타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상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최근에 물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의 대치 관계가 길어지면 기본적으로 유가의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거라는 걸 미국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급부로 조금 이란과의 협상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이란산 석유의 이 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들을 조금 높이려는 그런 시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가 막 100불, 120불 가고 이런 형태의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조금 눈에 띄었던 거는 금값의 상승세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금 가격이 온스당 지금 거의 1900달러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차트를 보니까 뭐 거의 2021년 작년 5월달 정도 수준이라서 상당 부분 지금 금값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5,400만원까지 반등하다가 다시 지금 5천만원 이하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도 좀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또 전쟁 가능성 때문에 약간 이제 디지털 화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 악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그 인터넷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셧다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 내 지갑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얼마 있는데 이걸 내가 어디서 써먹을 수 있을 건가? 그럼 역시 실물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뭐 이렇게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이럴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계속 작용할 요인 같지는 않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긴축이 진행된다는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완화 정책에서 혜택을 받던 이제 가상화폐, 인플레이션의 해치 차원에서 혜택을 받던 이 가상화폐도 조금의 조정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뭐 여러 사용처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사라지면서 뭐 폭락하고 뭐 아예 예전 수준으로 다시 회귀하고 뭐 이럴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일단 지난주는 좀 간단하게 짚어드렸고요. 일단 향후 그 전망 부분은 일단은 이제 코스피로 보면 지금 한때 3,300 왔다가 2,700까지 지금 좀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 그 1980년대부터 우리 코스피의 역사를 보면 뭐 횡보했다가 급등한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급등하고 조정, 급등 후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그 빅피겨라고 하는 뭐 1000포인트,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뭐 이런 거를 뚫고 난 이후로는 뭐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가격 조정이 세게 나거나 아니면 상당 기간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좀 에너지를 쌓는 뭐 그런 기간들이 수반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이 3,300을 뚫고 3,000선에 이제 안착하는 데 보였지만 결국은 이제 가파른 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2007년, 2008년처럼 뭐 이제 가격 조정 형태로 이제 심하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2012년부터 한 2015년까지 나타났던 이 박스권 흐름으로 이제 뭐 에너지를 응축하는 기간이 이제 좀 길게 나타날 거냐, 이제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은 뭐 2007년, 2008년처럼 급격한 조정이 오려면 이른바 이제 금융위기라던가 경제 위기가 와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아직도 저금리 환경이고 계속 경기 부양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2012년부터 한 2014년, 15년까지 한 2, 3년 정도가 나타났던 이 박스권 흐름이 재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00선, 한때 2600선이 잠깐 붕괴되기도 했는데, 뭐 이번 조정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2200, 2300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렇게까지 주가가 폭락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3000 이상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수준도 뭐 현재의 그동안의 유동성의 어떤 혜택을 받던 것들이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은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통해서 기간 조정으로 추가 상승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박스권의 이제 지수 레벨대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건지가 관건일 뿐이지, 당분간은 위도 아래도 막힌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뭐 사실 박스권 플레이가 있죠. 뭐 조정 받으면 좀 사고, 좀 올라오면 뭐 줄이고, 뭐 이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좀 주식시장은 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지수가 박스권이라 하더라도 그 섹터와 종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ETF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내 보자는 거죠. 일단 지난주에 ETF 종목 중에서 좋았던 베스트 종목들을 보면 이 눈에 띄는 게, 지난주 주간 수익률 상위 넘버원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9%에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제 포트에 이 타이거 화장품을 들고 있어가지고 진짜 마음고생 많았거든요. 차트를 한번 일단 볼게요. 타이거 화장품 차트가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 6월, 작년 6월 달에 4,200원에서 고점 찍고 2,400원까지니까 뭐 거의 반토막 났었네요. ETF 종목 자체가. 이제 그랬던 것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특히 2월 들어서 지금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2월 들어서는 약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고요. 요 기사가 아마도 조금 힌트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미국에서 하와이를 뺀 미국 모든 주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이제 나오게 됐고요. 또 보면은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팬데믹은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거고, 엔데믹은 주기적인 유행병, 그러니까 독감처럼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또 계절 지나면 좀 수그러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7일 날 전국 최초로 코로나 비상사태를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드 코로나 일상 전환 정책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일 확진자 수가 막 120만 명도 넘고 했었네요. 130만 명, 거의 140만 명까지도 육박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4만 8천 명, 5만 명 이하로 지금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체로도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조금 빠르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로나 자체가 완치되기에는 어려운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오미크론으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키면서 뭐 생물학 진화론상에서 뭐 그렇다면서요. 이게 바이러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번성을 하려면 이제 숙주가 아프면 안 된다. 뭐 견딜만 해야 이제 오래 확산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엔데믹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직 국내에서는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3월 달에 이제 전면 등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과거의 선진국들의 사례를 봤었을 때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급격한 확진자 수의 증가가 결국 집단 면역으로 가는 불가피한 중간적인 단계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선반영될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보면은 그 여행 레저 섹터들, 그러니까 여행이나 뭐 항공이나 내지는 또 뭐 호텔, 뭐 면세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카지노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 쪽으로까지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글로벌 추이를 봤었을 때는 뭐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볼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대장주가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얘도 최근에 상당히 주가의 모습이 반토막 났다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좋았던 종목들이 이제 팔라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원료였고요. 그 다음에 차나 전기차도 괜찮았고, 태양광, 또 금가가 올라가면서 금은 선물, 산업재 필수소비재, 이런 종목들이 조금 눈에 띄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일단 앞서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엔데믹을 준비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리오프닝 관련된 거, 경제활동의 재개, 그 다음에 일상으로의 복귀, 이런 것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안 좋았던 종목들 보니까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미국 쪽,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선물, 그 다음에 메타버스, 뭐 디지털 경제, 나스닥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안 좋았고, 특히나 이제 과거 페이스북인 메타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좀 반대급부인 게,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이제 어떤 온라인 상에서, 뭐 또 메타버스 상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된 뭐 IT 섹터,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메타버스 관련된 테크 종목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었는데 약간 이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좀 조정받고 있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 변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 국내에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전히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체감적으로 와닿진 않지만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가 이제 꺾이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국내 종목들 상에서도 약간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조금 우리가 더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지수의 박스권 흐름 안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향후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제가 아마 다시 또 이제 3월달 ETF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구성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저도 조금 반영하면서 이 포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ETF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공개가 있을 예정이니까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한 주 동안 있을 이벤트와 경제 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월 후반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월요일 날 이제 20일까지 수출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 국내 수출입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수출 증가율이 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수입은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좀 무역수지 역조 현상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제 2월 들어서는 수출 환경이 어떤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썩 좋아 보이진 않고 1, 2월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지난해 2, 4분기가 수출이 워낙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상에서는 수출 증가율 상당히 감소세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런 부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약간 이제 경기 부양 스탠스가 좀 강화되고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도 뭐 부양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국의 중기대출 우대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대출 우대금리가 2달 정도 연속으로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추가적으로 인하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쪽에서 경기가 부진한 만큼 이에 따른 이제 경기에 대한 부양책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대출 우대금리 낮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뭐 뉴질랜드에서 그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되는 결정회의가 있고요. 뭐 현재 0.75에서 1%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들은 좀 반영이 됐으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목요일이 아무래도 다음 주는 가장 중요한 날이 되겠죠.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8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를 1.25%로 갖다 놨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은행이 그나마 빠르게 좀 움직이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조금은 지켜볼 수 있는 수준대는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해 한 번 내지는 한 2번 정도는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이제 언제가 될지 대선 끝나고 뭐 4월일지 아니면 조금 지켜볼 5월일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뭐 대선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경제 지표들의 둔화세가 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2, 4분기 중에는 한 번 정도의 인상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통에서는 사실 그래서 통화정책 회의보다는 경제 전망이 더 중요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1년에 8번이 있고요. 이제 그 중에 분기의 중간 달에는 수정 경제 전망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달에 지금 경제 전망을 했고, 요번 2월 달에 다시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지난번 전망보다 달라질 거냐가 중요한데, 지난번에 전망했던 거를 보면 성장률은 4.0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4.0 성장률을 올해는 3.0으로 낮춰 잡았고요. 물가는 2.3에서 2.0으로 낮춰 잡았는데, 이제 요거가 지금 좀 말도 안 되는 숫자였어요.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동안에 이제 이 물가의 상승 압력이 상당히 가팔라졌기 때문에 요번에 아마 이 올해 원래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은 거의 2% 후반까지 올릴 겁니다. 뭐 이미 지난번 금통위에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후반 정도에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후 조치 차원일 것 같고요. 관건은 과연 3자를 볼 정도일 거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3%대까지 볼 거냐, 아니면 한 2%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할 거냐인데, 한국은행의 어떤 보수적인 성향을 감안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8, 뭐 한 2.9 요 정도 수준으로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싶고, 그거와 함께 같이 봐야 될 게 이제 이 성장률은 그럼 3% 유지할 거냐, 얘를 2% 후반으로 낮추지 않겠냐, 뭐 요런 것도 조금 관건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성장률 3%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수출입이 예상보다 안 좋을 거예요. 앞에 했던 것처럼 수출 증가율은 빠르게 빠지고 수입 증가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면서 결국은 순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거라서 성장의 둔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요번 2월 금통에서 바로 조정을 할지, 아니면 이제 2분기에 수출 꺾이는 거 봐서 한 뭐 5월 정도에 조정할지, 이제 요거는 한국은행의 약간 어떤 이제 마음일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물가는 높이고 성장률은 뭐 유지하거나 아니면 소폭 낮추는 정도 해서 있다가 2분기 가면서 오히려 조금 성장률의 하향 조정이 조금 커지지 않을까,
일단 이런 정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올해 성장률 수준이나 물가 수준이나 거의 2% 후반 정도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아지는 약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한 환경이라서 그렇게 금융시장에는 썩 유리한 환경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또 ETF 종목들 이벤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간 ETF 영상 살펴드렸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최근 이렇게 조회수도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벌써 이제 구독자 수가 1만여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9,400명대니까 뭐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가면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뭐 팬 서비스도 좀 하고 싶고 여러 계획들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 라이브 방송은 할 계획이 없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좀 기계치여가지고 이제 제 딴에는 이렇게 저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인데 라이브 스트리밍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요. 시장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뭐 그래도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항상 저희 채널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기회 함께 발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